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늘면서 시멘트와 항만 물류는 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철강 분야는 여전히 피해가 커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포병 훈련을 빌미로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벤투 감독은 주장 손흥민 등 선수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한 뒤 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이달 말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항의하는 항의 시위 또한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완화된 새로운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지자체가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잇따른 민원 때문인데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건설 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가 엄단 의지를 보였지만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돼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한층 커졌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해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큰 곳들이 대거 빠지면서 힘은 약해진 모습인데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조도 동조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2주 가까이 계속된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노조와 서비스 연맹 등도 동참했습니다. 폭력으로, 폭압으로, 협박으로 화물 노동자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부에 대항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번 총파업으로 부산, 울산, 경남과 수도권 일부 건설 현장은 레미콘 부족에 건설 기계까지 멈추며 공사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철도와 지하철 노조에 이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노조가 빠졌고 현대중공업 조선소 3사 노조도 파업 연기로 방향을 트는 등 주력 부대들이 빠지면서 당초보다 동력이 약화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확대 방침 등 강경 기조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화물연대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민폐노총이 등 막말을 일삼는 정부와 국토부 장관이 자초한 것입니다. 동조 파업과 지원 집회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고 택배와 온라인 배송 종사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서비스 사업노조도 12일 동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없는 투쟁이라도 만들어 맞서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노정의 강대강 대치의 해결책이 국회에서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정부 외에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협상장에 나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옵니다. 화물연대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다만 거대 야당의 중재에도 정부는 법과 원칙 대응에서 물러설 뜻이 없고 이달 나오는 정부의 노동개혁안과 야권이 추진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안들을 놓고도 분쟁이 예상돼 노정관계는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와 항만 출하량은 회복세지만 정유나 철강 등의 분야는 여전히 피해가 큽니다. 정부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번 주라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전국의 항만 물동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용 탱크로리로 긴급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휘발유나 경유 재고가 부족한 품절주 요소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당장 이번 주말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지금 가동률을 이번 주 초부터 지금 줄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이면 많은 회사에서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업계도 이번 주 후반부터 원부자재 수급 차질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12일간 주요 5개 업종 제품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피해가 누적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위기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주 중에라도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미복귀자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업체나 화물차주가 특정되는 즉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강요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부를 상대로 3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복귀가 먼저 이루어져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측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불법 행위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도중 천막에서 불법 카드 도박판을 벌이고 차량과 면허증을 대여해 부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불법 행위로 인해 예고한 총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개별 노조들이 늘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들의 외면으로 파업 동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강경 대응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국회가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정치 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 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화물연대도 강대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포병 훈련을 비밀로 그제에 이어 어제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방사포를 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엄중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도휘 기자입니다. 북한군은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 100여 발을 쐈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이북,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파악됐는데 해상 완충구역으로의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북한군은 포사격 감행 이유에 대해 한미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파악한 100여 발과는 달리 자신들은 방사포탄 82발을 연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며 적들의 계획된 음흉한 도발 기도에 대한 경고성 군사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 측이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그제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30여 발을 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뒤 한미연합 포병훈련 탓을 했습니다. 북측의 이딴 도발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대남 적개심 고조에 따른 맞대응 성격이 상당히 이제 내포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는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북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포병훈련은 9.19 군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측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세계 언론들은 16강전에서 보여준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의 막강 화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월드컵 본선 역사상 브라질이 가장 빨리 3골 차로 달아난 경기였다. 네이마르가 돌아온 브라질이 전반 골러시로 스타 군단의 파괴력을 과시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그러나 한국이 카타르에서 이룬 성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ESPN은 한국이 대부분의 경기에서 조직적이고 탄력적이었고 공격할 때 충분한 침투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를 제치고 16강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CBS 스포츠는 브라질전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유효 슈팅을 막은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도 조명했습니다. 브라질이 대단한 쇼를 펼쳤다면서도 골키퍼 김승규가 없었다면 1대6 또는 1대7의 대패를 겪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번 대회에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부상 투혼으로 대표팀을 이끈 손흥민에 대한 칭찬과 위로도 SNS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소속팀 토트넘은 패배 뒤 실망한 듯 고개 숙인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위로한다 소니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4년 뒤 만 33살이 되는 손흥민이 한 번 더 월드컵을 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던 외침이 20년 세월이 흘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뜨거운 심장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16강전에서 브라질의 세 번째 골을 넣은 히샬리송이 팀 동료 손흥민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냈습니다. 히샬리송은 SNS에 경기 뒤 둘이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 손흥민이 월드컵에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그것이 손흥민이 영웅인 이유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여름 토트넘에 이적한 히샬리송은 손흥민과 절친한 사이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과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 코치, 주장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 10명은 도하에서 직항편으로, 코치 5명과 선수 14명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귀국 직후에는 인천공항에서 약식으로 귀국 환영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큰 정우영과 작은 정우영, 골키퍼 김승규는 소속팀 합류 등 일정으로 귀국하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 사령탑 계약이 종료된 벤투 감독은 일단 선수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한 뒤 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 벤투호를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 불러 오찬을 함께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번 오찬 회동에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선수단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고 단장인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이용수 부회장도 동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외리그에서 뛰는 정우영 2명과 골키퍼 김승규는 팀 합류 일정으로 불참할 거로 보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첫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모로코는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모로코는 점유율에서는 스페인에 밀렸지만 역습에서는 빠른 스피드로 스페인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스페인은 승부차기에 나선 3명의 키커가 잇따라 모두 실축하며 승부차기에서 모로코의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모로코가 월드컵 8강에 오른 건 모로코 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기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말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간다면 한 1월 말쯤 그런 좀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현 단계에서 좀 일종의 조금 선제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되게 처음에는 그런 날짜를 이제 겨울이 지나가는 한 3월쯤으로 이렇게 좀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지표들이 좀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좀 일찍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건 정말 작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 또한 잇따르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완화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한 현지 시간 6일 베이징 시내 약국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손님들은 약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감기약과 소염제, 해열제 등이 가득한 약봉지를 약사로부터 넘겨받습니다. 방역 완화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所以因为现在本身朝阳区这边疫情也比较严重嘛，所以最好就自己备一点药呗。 특히 중국 당국의 PCR 검사 축소로 자가 검진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판매량이 3.5배 증가했고 일부에서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제의 경우 최고 240%까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방역 물품이 충분하다며 필요한 양만 사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도 대학생들의 봉쇄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난징 공업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 나왔음에도 닷새간 캠퍼스를 봉쇄한다고 발표하자 조기 귀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지 시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중국 전역에 적용될 새로운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물색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를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는데 야당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한 한남동 관저. 이곳을 확정하는데 역술인 천공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실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 공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함께 공관을 방문한 일은 더더욱 없다면서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 사진이 조명을 켠 컨셉 사진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상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질문에 발끈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김종대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며 정치적 의도를 일체 배제하고 오직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법무법인 대통령실로 바뀐 거냐고 꼬집으며 국민의 의혹과 비판에 답하지는 못할 망정 고발로 재갈을 물리겠다니 정말 좀스러운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 권력이 직접 고소고발에 나서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모함을 위한 낙인 찍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국민도 잘 알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라며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걸겠습니다. 이건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당시 공개된 녹취록엔 지난 7월 첼리스트 A씨가 통화 상대방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이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고 술자리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사과는 받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한 장관은 민영사상 절차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뿐만 아니라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매체 더 탐사, 제보자 등을 상대로 무려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도 이에 질세라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앞으론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어도 10억 원이 없다면 물어봐선 안 되겠다고 비꼬며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은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또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경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함께 술자리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혐의를 원점부터 더 꼼꼼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역 치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특별수사본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서울청 소속 간부가 오늘 수사에 대해서도 저는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청장은 헬로윈 기간 이태원에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어렵다고 답하자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도 김 청장이 참사 당일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고도 사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 교통국장과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이 수사 대상을 넓히며 윗선을 향해 나아가려는 가운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사력을 집중해온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된 겁니다. 법원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 등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결국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지, 구속 필요성은 뭐라고 주장할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박형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데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특수본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이 참사가 벌어진 지 1시간이 넘도록 참사 발생 사실을 몰랐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는 참사 당일 밤 11시 26분 용산교통센터 무전을 통해 참사를 인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방의 첫 참사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11분이 지난 시각으로 용산교통센터가 30명이 압사해 CPR 상태라고 하자 서울청은 알겠다고 답한 뒤 현장에 교통순찰차 등을 투입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참사 관련 보도가 나온 뒤인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왜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쓰러졌는지 배경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경찰 내부에서 참사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해임안 대신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하는 데 부정적인 기류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가 파행을 빚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온 예산안 논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당내 의견들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출신 의원들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실효성 없는 탄핵안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지적을 위해선 해임 건의안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도 일부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부분 해임 건의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고 최종 문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해임안이나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산안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들 간 담판을 통해 매듭짓게 됐는데 결국 다시 이상민 장관 거취가 뇌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권력기관과 신재생에너지 예산 등에선 이견을 좁혔지만 지역화폐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들이 그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래 했습니다. 2+2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보고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그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더 하기로. 여야 모두 정기국 회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쟁점 예산에 이상민 장관 변수까지 맞물려 실현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동안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당정은 이와 함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준금리가 잇따라 오르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먼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는 적정금리보다 2%포인트 정도 낮춘 4%대가 유력합니다. 당정은 또 5대 시중은행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 해도 높은 수수료가 장벽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 중도 수수료를 좀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최대 600억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천차만별인 온라인상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개해 수수료를 하향 평준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는데 모두 금융당국이 업계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km가 됐죠. 그런데 최근 지자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 외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도 표지판에 가림막을 쳐놨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km로 올리며 표지판 교체 공사 중입니다. 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지난 8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은 12,000대에 이릅니다. 학교가 있는지를 잘 못 보나 봐요. 일단 갑자기 이제 급브레이크 잡아도 사진이 찍히고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앞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그런데 이 도로폭이 워낙 넓어서인지 매달 과속에 단속되는 차량이 700에서 800건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이 조정에 나섰습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 나머지 시간인 밤부터 새벽, 주말 휴일은 시속 50km입니다.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입니다.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혹은 일선 경찰서 단위로 교통안전심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부분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입니다. 과도한 규제냐, 꼭 필요한 안전대책이냐, 학교 앞 30km 표지판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의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을 벌이는 일이 건설 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최근에 나와서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순조로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워 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 현장에 들어간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4대를, 한국노총 조합원의 3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사랑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5대를 달라고 민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민주노총 쪽에서 5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타워 크레인을 점거했고 임대업체가 들어간 다른 현장까지 작업을 일주일 넘게 중단했습니다. 타워 기사가 타워를 가동하기 전까지 한 대씩 넣어줬죠. 1억 5천 잡으면 돼요. 이 같은 건설 현장 채용 강요 경쟁은 곳곳 만연한 실정입니다. 양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신고한 집회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1,200건이 넘고 불법 점거나 파업,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막겠다며 TF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채용 강요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채용 강요와 관련해 다른 시각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3군데에서 파업을 하고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카타기로 잘라서 올라와서 하다못해 이제 타워 크레인 시동 걸 때 키가 있는데 키도 빼고 그 와중에 폭행도 일어나고. 고용노동부도 채용 강요 행위를 인정하고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복으로 열린 재판에서 대전지방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절차법은 법령 위반한 채용 강요를 금지하지만 조합원 채용 요구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 결정 이후로 6개월 정도 잦아들었던 대전 충청 지역 채용 강요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수파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런 사례들이 직접 고용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라며 채용절차법 적용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조는 오히려 다수 노조가 기득권을 이용해 노조가 다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해치고 있다고 맞섭니다. 고용부는 다른 법원에선 이겨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단속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오는 13일 입대를 앞둔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대 당일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팬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진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며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병교육대 입소식은 다수의 장병과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라며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은 현장 방문을 삼가고 따뜻한 배움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북부 그디니아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엄동환 한국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도 물량 인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도된 초도 물량은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입니다. 오늘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고요.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서울 등 중서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나 1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전 한때 충청과 전북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도, 대전 0.8도, 부산은 4.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8도, 대전과 대구 10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늘면서 시멘트와 항만 물류는 정상화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철강 분야는 여전히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포병 훈련을 빌미로 이틀 연속 해상 완충 구역으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전 상임이사가 승진과 전보 등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이카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도 이런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벤투 감독은 주장 손흥민 등 선수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한 뒤 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인 오늘 아침까지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돼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한층 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련 지표 등 요건이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내년 봄 전에는 어려울 거로 봤던 정부의 기류가 조금은 변한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요건만 된다면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다는 게 자신을 포함해 모두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간다면 한 1월 말쯤 그런 좀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겨울철 재유행이 잦아드는 내년 3월 정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시간표를 앞당긴 겁니다. 일부 지자체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요구가 잇따르자 절충안을 고민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말쯤이면 국민 대부분이 면역력을 갖출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거의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방역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는 15일 토론회를 열어 의료진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뒤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실내 마스크를 벗는 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YTN 강준호입니다.
택배와 온라인 배송 등 서비스 분야 종사 노동자들이 오는 12일 화물연대에 연대하는 동조 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사업노동조합연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 운임을 보장해달라는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힘으로 짓누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지 않고 이윤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작태를 보이는 거라며 서비스 노동자들은 현 정부에 맞서 화물연대와 연대하는 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맹 소속 택배와 온라인 배송 노동자, 방과 후 광사와 학습지 플랫폼 분야 종사자 등은 오는 12일 결의대회를 열고 하루 동안 파업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늘면서 항만 물류가 정상화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9%로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핵심 내륙 물류 기지인 의왕 ICD는 화물연대 집회 등으로 화물차 운송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시멘트는 어제 16만 6천 톤이 운송돼 평년 동월 대비 88% 수준을 회복했고 시멘트 운송량 증가로 레미콘 생산량도 평년의 61%까지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인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이창양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서 다른 업종의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였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출하 차질이 이번 주부터는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가 핵심 산업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조사에 나설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각하와 별개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의견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6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어제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 6단체는 폭력, 파괴,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는 물론 다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이 법안이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조사 주체가 어딘지에 따라 정반대의 설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가 80%에 달하는 조사도 있는 반면 찬성이 79%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가 맞는 건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 국민의 80.1%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의 80%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0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노동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같은 법안에 응답자 79%가 동의했다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응답자의 89.4%, 응답자의 79%가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YTN 취재 결과 이들 설문조사는 문항 자체에 왜곡의 소지가 있거나 한정된 표본이라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경총 설문의 경우 불법 점거나 폭력 등 불법 쟁의행위를 했을 때도 민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냐고 물었는데 노란 봉투법 안에서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설문 첫머리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조사임을 명시하거나 노란 봉투법이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설문은 전체 응답자를 직장인으로만 한정한 데다 노란봉투법 문항 앞에 하청 노동자의 파업 사례, 원청의 갑질, 처우 등을 물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취재진에 언론에 나온 표현을 토대로 질문을 작성해 문항 자체에 왜곡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거나 설문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극단적 결과가 나온 3개의 조사는 모두 온라인 방식이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확보한 패널 표본 안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보다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온라인 조사 같으면 자원자들로 이루어진 패널에서 뽑았다라면 어떤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동일한 시점에 어떤 사안을 놓고 조사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두 조사 중 하나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이 아닌 무선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설문했을 때는 같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사인대로 반대가 조금 많거나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YTN은 온라인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문지와 회수된 전체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10명 중 7, 8명이 찬성하거나 반대했다는 노란봉투법 설문조사 중 어떤 조사가 맞는지는 문항의 주관성과 표본, 조사 방식의 한계로 신뢰도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판정을 유보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로 설정한 해상 완충 구역에 이틀 연속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북방 한계선 이북 동해 해상 완충 구역으로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제도 동서해상 완충 구역에 방사포 130여 발을 쏘며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틀 연속 성명을 내고 우리 측이 전선 근접 지역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해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포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포병 사격의 명분으로 삼은 한미연합 사격훈련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한 정상적인 훈련이라며 북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포병 사격 훈련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포병 사격 훈련이 중지된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된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측이 한미의 정상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오히려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발간된 국방백서입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광범위한 적 개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방침입니다.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북한은 주적 개념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 변화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북한은 적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고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엔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국방백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표현은 검토 중이라며 다만 주적이라는 최고 수위의 표현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의 확장 억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한국과의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작전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직면한 여러 과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핵 우산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단호하다며 확장 억지를 실질적이고 확실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대표팀 벤투호의 월드컵 도전은 16강에서 멈췄지만 분명 수확도 있었습니다.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겁없이 누빈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4년 뒤 대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규성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명실상부 최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첫 경기 16분만 뛰고도 빼어난 외모로 주목받더니 두 번째 경기 깜짝 선발로 나와 우리 선수 첫 멀티골 기록까지 써냈습니다. 지난해 처음 뽑힐 때만 해도 황의조 백업 정도로 여겨졌지만 처음에 보고 좀 많이 좀 당황하고 저는 오늘 뽑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 명단 보고 축하 인사가 너무 많이 오고 이제 처음에는 어벙벙했는데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물오른 기량을 국제 무대에서도 과시하며 생애 첫 월드컵의 주인공으로 섰습니다. 골든보이 이강인은 오랜 마음고생을 털어냈습니다. 1년 반 동안 벤투 감독 부름을 받지 못해 A매치에 나서지 못했지만 스페인 리그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최종 명단 막차를 탔고 본선 4경기 전부 출전해 종횡무진 상대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백승호는 단 한 차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과 16강전 교체 출전해 대포알 같은 왼발 슈팅으로 월드컵 데뷔골을 작성하기까지 11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았다는 위안을 줬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이 골은 난이도도 그렇고 과정 완성도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번 대회를 또 잘 포장할 수 있는, 수놓을 수 있는 멋진 골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여정은 꿈꿨던 첫 원정 8강 문턱에서 멈춰섰지만 젊은 선수들의 당찬 활약에 한국 축구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 벤투호를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 불러 오찬을 함께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번 오찬 회동에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선수단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고 단장인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이용수 부회장도 동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 뛰는 정우영 2명과 골키퍼 김순규는 팀 합류 일정으로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카타르에서 온 12월의 선물을 국민은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온 힘을 다한 선수단이 귀국하면 격려의 시간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첫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모로코는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모로코는 점유율에서는 스페인에 밀렸지만 역습에서는 빠른 스피드로 스페인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스페인은 승부차기에 나선 3명의 키커가 잇따라 모두 실축하며 승부차기에서 모로코에 3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모로코가 월드컵 8강에 오른 것은 모로코 축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빈인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이후 귀빈 맞이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영빈관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빈이 머물 숙박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청와대 영빈관. 용산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 만찬을 개최한 장소는 이곳이었습니다. 양국은 한 배를 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희망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배! 양국 강력뿐 아니라 정재계, 문화계, 스포츠계 인사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애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만찬 장소였던 국립중앙박물관 홀을 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빈 만찬의 격에 맞는 공간을 찾다 결국 영빈관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어 고심하기도 했지만 격식을 갖춘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실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국격에 걸맞은 행사를 위해 앞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우 낡긴 했지만 지난해 전 정부에서 보수공사를 해 깨끗하게 정비한 상태라며 국가 행사를 치르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 통제는 행사 전후로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영빈관에 국빈을 위한 숙박시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귀빈을 만찬 이후 호텔로 이동하게 하는 건 국격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나 중국의 조어대처럼 국빈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내년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월 새 영빈관을 짓기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78억여 원을 포함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전면 철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차기 당대표 자격으로 언급한 수도권과 MZ세대 대표론의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오늘 출범하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대규모 모임이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수도권과 MZ세대 대표론을 띄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일반론뿐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등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선거를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너무 과민 반응이고 과장되게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아니고 선거 승리 조건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내에서는 쓴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국회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원내대표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말을 해서 전당대회를 왜소하게 만드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천 타천 거명되는 당권 주자를 쭉 나열하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다. 수도권 MZ세대 대표론과 함께 부상한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법무장관 교체 가능성이 적은 데다 곧장 정치에 입문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바로 나와서 한다는 게 간단치는 않다는 것이 우리 당내의 많은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러고 있대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냐 이러고 이제 공격하겠다고. 당권 도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합니다. 친윤계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에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절반 넘게 참여합니다. 당사자들은 공부 모임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 한도도 현재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제각각으로 쓰이던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돼 사용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전 상임이사가 승진과 전보 등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이카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도 이런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내부 감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상임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이사장을 대신해 사실상 인사와 계약 업무에 전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의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켜주고 원하는 해외 사무소에 발령시켜주는 등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임원 선임 과정에도 개입했습니다. 돈을 건넨 대학 교수 B씨를 코이카 임원으로 낙점하기 위해 지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또 대학 선배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돈을 건넨 외부 업체에는 내부 사업 정보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A씨가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받은 돈만 모두 4억 원에 이릅니다. 관련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은 A씨와 임직원 1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수사 요청은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등 공공기관의 그 구조적 비리를 밝혀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간의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해당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이카는 당시 자체 감사에서 임직원들이 뇌물을 건넨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빚을 갚지 못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감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청탁 등을 밝혀내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자체 감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5분쯤 대구시 월암동 성서공단에 있는 인쇄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무하던 작업자 3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8살 A모 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수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2살 B군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 A씨도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귀국 직후에는 인천공항에서 약식으로 환영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계약이 종료된 벤투 감독은 일단 선수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한 뒤 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모임명은 국민공감인데요. 참여 의원들은 오늘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정치 철학에 관한 강연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또는 탄핵 소추안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성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점검 수치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병대 사령관 등 18명에게 수여하는데요.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중장 5명, 소장 22명, 준장 78명을 진급시키고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에 대한 연이은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선 불안한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지역 최전선을 방문해 돈바스의 러시아 점령지는 물론 크림반도의 탈환까지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돈바스의 최전선 도시 슬라비안스크를 방문했습니다. 동남쪽으로 40km만 가면 러시아가 몇 달째 화력을 퍼붓고 있는 바흐무트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지난 2월 침공 직후부터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물론 2014년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군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각 6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경계태세를 특별히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능력이 이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Так, насправді запаси високоточного ракетного озброєння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вже підходять до завершення. Вони вже давно ввійшли в критичний мінімум. Проте, як ми бачимо, вони вирішили йти до кінця, тобто до нуля. 실제로 러시아는 본토 군사시설이 공격받은 직후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을 쐈지만 이렇다 할 타격을 주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항구적 평화협정을 타결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서 군을 일시적으로 몰릴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행사에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거의 분명히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겠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올바르고 항구적인 평화이지 거짓된 평화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의미한 외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하기만 한다면 러시아는 즉각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지구로 돌아오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리온이 현지 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근 태평양에 입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발사된 달 탐사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에 진입해 5일간 비행한 뒤 지구로 돌아오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리온은 과거 아폴로 12호와 14호가 달에 착륙했던 궤도를 통과했고 달 표면에서 100km 이내로 근접 비행했습니다. 달 표면을 돌아 나오면서 달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 날아오는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Artemis 1 has had extraordinary success and has completed a series of history-making events. 오리온이 지구로 돌아오는 날짜는 현지 시간 11일,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2시쯤입니다. 오리온은 음속의 30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근 바다에 낙하산을 펴고 입소할 예정입니다. In terms of priorities 2 and 4, and then priority 3, retrieving the spacecraft, we will again achieve that on entry and splashdown and recovery day. 오리온은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임무로 이번에는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에 나서고 2026년쯤에는 여성 우주 비행사를 처음으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비행사가 상주할 수 있는 달 기지와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달 자원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 종이 빨대를 쓰다 보면 쉽게 눅눅해져 불편한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눅눅해지지 않으면서도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카페 등에서 커피를 마실 때 흔히 쓰는 종이 빨대입니다. 종이 빨대를 커피에 넣어봤습니다. 조금 지나자 눅눅해져 마시는데 불편함이 큽니다. 종이 빨대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는데 코팅이 균일하지 않아 빈틈으로 물이 새 눅눅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친환경 목적이 무색하게 폴리에틸렌은 분해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쉽게 눅눅해지지 않으면서 분해는 잘 되는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종이 빨대의 대체제인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와 일반 종이 빨대, 그리고 연구진이 개발한 종이 빨대를 물에 넣어봤습니다. 잠시 뒤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와 일반 종이 빨대는 눅눅해져 쉽게 구부러지지만 개발한 종이 빨대는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종이에 잘 달라붙는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을 생분해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에 섞어 코팅을 빈틈없이 해 물에 잘 젖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성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이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바닷물에 2개월 담근 후 분해되는 정도를 살펴보자 일반 빨대는 거의 그대로지만 개발한 빨대는 분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탄산 음료에 넣자 일반 빨대는 균일하지 않은 코팅이 탄산을 자극해 거품이 많이 발생하지만 개발한 빨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새로 개발한 빨대가 기존의 종이 빨대보다 10% 정도 더 비싸지만 편의성과 환경성을 생각할 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술은 종이 제품을 수분에 강하게 만들면서 생분해 속도를 촉진시키는 기술이므로 종이 빨대뿐만 아니라 종이 식기, 종이컵, 종이박스 등의 제품에 널리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 빨대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잘 눅지지 않으면서 분해도 잘 되는 종이 빨대가 새 대체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씨가 3년 만에 새 음반을 냈습니다. 고유의 소프라노 발성이 아닌 가사 전달이 명확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발성법으로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불렀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현란한 조수미표 기교는 사라지고 대신 감미롭게 귀에 감기는 우리 노래. 지난 2019년 발표한 음반 마더 이후 3년 만의 선택은 가곡입니다. 올해가 그 100주년을 맞고 있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곡을
좀 어려워하시고 뭔가 우리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거를 제가 항상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수록한 트랙은 전통 가곡이 아니고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만들어진 현대곡들로 주제는 사랑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 등 각 분야의 최정상급 뮤지션들과 협업해 오케스트라,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색을 입혔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가사의 전달력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제가 노래하는 발성법이나 이런 것이 이 고유적인 그 소프라노 소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가사가 아주 꼼꼼히 다 씹히는 그런 곡이고요. 1994년 영국 레코드사와 계약 당시 보리밭을 고집하고 음반에 한글 표기까지 했을 정도로 가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디바 조수미. 성악가들은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더 많이 불러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K-팝처럼 우리나라 가곡, 우리나라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바리톤 길병민, 해금 연주자 해금 나리 등 이번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와 함께 콘서트를 여는데 공연 수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액 기부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높아서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아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1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도, 대전 0.8도, 부산은 4.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8도, 대전과 대구 10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밤사이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